타이레놀. 통증 국내 최초 얼마나 프리미엄 빠르게 인감성 잡을 수 치약 있을까?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봐. 차에서 듣는 얄코 라디오 첫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얄팍한 유튜버 얄코. 저 미친독이 미토예요. 내 목소리 이게 아니었는데? 그 웹 공격과 방어 영상에서는 제 목소리랑 똑같았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저랑 겹치니까 앞으로는 그 목소리로. 설정 오류네요, 설정 오류. 그리고 마지막 기억이 좀 흐릿한데? 사자한테 보안 가지고 막 뭐라고 하다가 뒤졌구나 그때. 지금 죽여놓고 되살려다가 부캐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는 헬륨 매겨가지고. 부캐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여튼 자, 이 얄코 라디오 컨텐츠는요, 오늘 다룰 자바 관련 용어들처럼 딱히 시각자료 없이도 설명 가능한 용어나 개념들을 굳이 화면 들여다볼 필요 없이 출근길에 운전하면서 아니면 혼자 식사하시면서 또는 그냥 소파에 눈 감고 편히 앉아 쉬면서 가볍게 귀로만 들으실 수 있도록 기획한 컨텐츠입니다. 그냥 당신이 영상 만들기 편하려고 기획한 느낌인데? 그래픽 작업 안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라기보다는요, 사람들이 코딩 공부하면서 많이들 궁금해하지만 막 일일이 일러스트 그리고 애니메이션 넣어가면서 영상으로까지 힘들게 만들기엔 좀 애매한 주제도 있잖아요. 가성비 안 나오는 것들요, 가성비. 아니 좀! 어쨌든 종종 그런 주제들도 긴 강의나 영상 준비하는 중간중간에 보다 적은 시간을 들여서 오디오 콘텐츠로 만들면 구독자분들도 보다 많은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요 우리가요, 네? 열일을 해야 돼요. 네? 가성비를 챙겼으니까요, 좋은 컨텐츠들을 아주 그냥 뽑아야 누가 뭐라고 안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요, 막장 코딩 방송 얄코 라디오랑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주제는요, JVM이랑요, JR이랑요, JDK랑요, 또 없나? 이것들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이번 화는 시범 운행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러한 진행으로 괜찮다면 이후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자, JVM과 JRE 그리고 JDK, 자바 배우시는 분들은 다 접해보셨을 용어들이죠. 특히 이 JVM이란 용어는 자바 코드보다도 먼저 보셨을 거예요. 자바 가상 머신이다, 뭐 한 번 작성해서 어디에 써든 실행한다, 이런 말들 초반 이론 부분에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거기에 머신이란 말이 들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JVM은 그냥 프로그램이다. 그럼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 우리가 코딩할 때 쓰는 자바나 C, 파이썬 같은 언어들은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나 토끼가 보기 편하라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컴퓨터는 이거 뭐 읽어요? 컴퓨터는 0이랑 1만 알아듣는 거, 이거 다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거 다 안다고 가정하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애들은 0, 1, 0, 0, 1, 0, 0, 1, 1, 1, 0 막 이렇게 쓴 걸 갖다 줘야 알아먹는다는 얘기죠. 기계어라고 하죠. 이진수로 된 바이너리로 작성된 언어. 근데 이 기어는 또 우리가 읽고 작성하기엔 토나거든요. 모니터에 막 110010 1110 0010 이렇게 써있으면 어떻게 읽어요 그걸? 이걸로 스윙 코딩할 수 있는 개체는 토끼 중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저희 인간 중에서도 의미 있는 명수는 안 나올 거예요. 폰 노이만이 그랬다는데 뭐 그것도 많이 단순한 옛날 프로그램이고. 우리도 그 용군 같던 선조분은 좀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 정도죠. 여튼 우리가 읽고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들 수 있는 기계어로 바꿔준 작업을 C나 자바 같은 컴파일 언어에서는 컴파일러가 진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코딩한 결과가 미리 기계어나 그에 가까운 언어로 컴파일, 번역이 되는 거죠. 컴파일러라는 번역가에 의해. 파이썬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는 일단 논외로 할게요. 그럼 이 JVM이 있는 자바는 같은 컴파일 언어인 C 등이랑은 어떤 점에서 다른 거죠? 이 컴퓨터들이요, 얘네가 또 다 같은 기계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0이랑 1로 돼 있다고 다 같은 언어가 아닌 거거든요. 똑같이 C로 짜서 컴파일한 기계어인데 윈도우에서 돌게 컴파일한 거는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또 안 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프로그램이 돌 환경, 컴퓨터마다 거기에 맞는 기계어로 일일이 번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C 프로그래밍 할 때요, G급 컴파일해서 줬는데 내 컴퓨터에서 안 돈다 그러면 이런 C 프로그래밍. 자, 알겠고요. AC 그런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자바의 JVM인 거죠. 쉽게 말하자면 각 종류의 컴퓨터마다 JVM이라는 전담 통역센터가 있는 거예요. 주제 대사관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자바로 코딩을 하고 나서 컴파일을 하면 기계어는 아니고 바이트 코드라는 게 생겨요. 사람이 쓴 자바 코드에서 컴퓨터가 읽는 기계어로의 중간 단계에 있는 코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자바로 hello.java를 작성하고 나서 파워쉘이나 터미널에 있는 JVAC, 자바 컴파일러죠. 이 JVAC 띄고 hello.java 이 명령을 내리면 같은 위치에 hello.class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class 파일이 바이트 코드인 거예요. 자바를 컴파일해서 클래스 바이트 코드. 그렇게 노래로 외우는 거예요? 자바를 컴파일해서 클래스 바이트 코드. 안 잊어먹어 이러면. 여튼 이 바이트 코드를 실행할 컴퓨터에 깔린 JVM에 갖다 주면 그 컴퓨터가 이 프로그래밍을 실행할 때 이 JVM이 바이트 코드를 그때그때 기계어로다가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이 바이트 코드를 쓴다는 거에서 또 부수적으로 나오는 장점이 뭐냐면 자바뿐만이 아니라 그루비나 스칼라, 플로저, 그리고 안드로이드 만들 때 접하는 코틀린 같은 언어들도 다 이 JVM 전용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이 되거든요. 그 언어들로도 JVM을 돌리는 기계에서의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자바나 코트린 말고 스칼라나 그루비 갖다가도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굳이 하자면 할 수 있어요. 자료나 그런 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만 더 언급하자면 이 JVM처럼 주어진 코드를 실행 시점에 그때그때 기계어로 통번역해주는 방식을 Just in Time Compile, 줄여서 JIT 컴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JIT 컴파일러는 나중에 더 깊이 다뤄볼게요. 자바를 컴파일해서 클래스 바이트 코드.
JVM에 넘겨주면 기계어로 번역이 된다. 지금 갑자기 뭐예요? 컴파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솔까 당신 목소리 해보기 민망한 거 나한테 짬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JVM은 자바로 짜서 컴파일한 소프트웨어들이 JVM에 깔린 어떤 종류의 컴퓨터에서든 돌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 번 작성하면 모든 곳에서 실행한다. Write once, run anywhere. 이 WORA가 자바의 원칙인 거예요. WORA면 워라네 워라. 워라벨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한 번 쓰고 논다고. 아니에요. 암튼 어딜 가든 간에 현금 뽑으려면 ATM 찾듯이 어떤 컴퓨터든 바이트 코드 돌리려면 JVM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건 라인 그럴듯하네요. 이젠 JRE로 넘어갈게요. JRE는 Java Runtime Environment의 약자죠. 자바 런타임. 자바가 뭐 달릴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바로 밤샘 코딩 한 달려보다 죽어봐라. 그러라고 언어 이름도 커피 이름으로 지었나 보네. 카페인 드립고 겁나 달리라고. 그건 아니고요. 자, 이 런타임이라는 게 컴파일 타임이랑 대조된 말이거든요. 컴파일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그 번역 작업, 즉 코딩 다 하고 이걸 실행하거나 배포하기 전에 미리 해두는 번역 작업이잖아요. 그걸 하는 시점을 컴파일 타임이라고 하는 거고요. 런타임은 반대로 이걸 run, 실행하는 시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JRE, 자바 런타임 환경이라는 건 자바로 짠 소프트웨어가 컴파일 및 빌드까지 다 된 다음 이를 사용할 곳에 주어져서 실행이 될 때 그 환경 요소들로서 필요한 것들인 거죠. 실행되는 시점이면은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된 상태일 거고. 아니, 그럼 그걸 JVM이 기계어로 읽어주면 되는 건데 왜 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란 게 딱 우리가 자바나 그런 언어로 작성한 코드만으로는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바의 자료 구조 기능들인 리스트나 맵, 셋 같은 걸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기능들을 일일이 다 구현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된 클래스로 제공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신 말을 검증을 해봐야겠어. 컴퓨터에 JRE 깔린 데 들어가서 어딨어? 안 보이는데? 아, 이 RT.점 자를 찾아서 압축 푸니까 진짜 다 나오네요. 리스트.클래스 같은 거. 이것저것 되게 많죠. 점 클래스 파일들이. 이 기능이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였구만. 그래서 이처럼 널리 쓰이는, 그리고 JVM에서 도는 라이브러리들을 JVM이랑 세트로 묶어다가 다운받아 설치될 수 있도록 한 게 이 자바 런타임 환경 JRE예요. 그럼 예전에 윈도우에서 가끔 무슨 프로그램 설치할 때 자바 필요하다면서 무슨 뭐 다방 커피잔 같이 뜨고 설치되는 게 이 JRE인 거네요? 그쵸. 위에서 말했듯 어떤 컴퓨터든 이 JRE만 깔리면 자바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JRE가 JVM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컴퓨터에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까면 ActiveX를 돌릴 수 있는 것처럼요. 예시를 들어도 재수없게. 근데 왜 요즘 JRE가 눈에 덜 띄는 것 같지? 여기 지금 오라클 사이트 들어가 돌릴 수 있는 것처럼요. 예시를 들어도 재수없게. 근데 왜 요즘 JRE가 눈에 덜 띄는 것 같지? 여기 지금 오라클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자바 11은 JRE는 안 보이고 JDK라는 것만 보이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참에 JDK까지 설명을 하는 게 좋겠네요. JDK는 Java Development Kit, 말 그대로 자바 개발 도구의 약자인데요. JRE가 JVM을 포함하는 것처럼 JDK도 JRE, 즉 자바의 런타임 때 필요한 요소들도 포함을 해요. 거기에 추가해서 JDK에는 개발에 필요한 것들, 이를테면 자바 코드를 컴파일할 때 쓰는 JDAC, 자바를 디버깅할 때 쓰는 JDB, 서로 연관 있는 클래스들을 하나의 jar 파일로 묶어주는 jar, 기타 등등. 위키피디아 JDK 항목 보시면 쫙 나와 있어요. 이처럼 최종 사용자가 아닌 프로그래머를 위한 기능들도 같이 탑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JRE를 따로 제공을 안 하면 어떡해요? 일반인들도 개발자 도구까지 다 받아야 되나? 전 국민의 개발자 같은 거예요? IT 환경이 계속 바뀌면서 이런 것들도 변화를 해요. 예전에는 최종 사용자들이 자바 프로그램 돌리려면 아까 그 커피 그려진 화면 나오는 JRE를 따로 설치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딱히 좋은 그림은 아니잖아요. 자바 11은 개발자가 배포하는 자바 프로그램에 JRE랑 JVM 요소들까지 끼워 넣어서 사용자는 그냥 그 프로그램만 받아서 쓰면 되도록 미는 거고요. 그리고 자바 돌리는 서버 같은 경우 그냥 아예 JDK를 설치해서 어차피 용량 크지 않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JDK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뭐 공짜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돈 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던데? 네, 일단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자바라는 언어 자체는 무료고요. 이 자바로 뭘 개발할 때 쓰는 툴인 JDK 중에 대표적으로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오라클 JDK 등이 상업적 이용에 한해서 유료예요. 개인은 공짜로 써도 됩니다. 무료로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같은 오라클의 오픈 JDK나 애주에서 만든 줄루, 아마존에서 만든 코레토 등등 다른 데서 만든 좋은 무료 버전들도 여러 있고요.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픈 JDK를 출시했죠. 선택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JDK 배포판에 따라 그에 내장된 JVM도 다를 수 있어요. 유료 버전이랑 무료 버전은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무료인 걸로 하면 뭐가 막 안 되고 그러나? 회사에서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성능이나 안정성, 최신 기능 등에서 나은 면들이 있죠. 그래서 큰 업체들에서는 그런 버전들을 많이들 쓸 거고요. 하지만 오픈 JDK들도 이를 많이 따라잡은 상태고 좋은 것들은 오라클 JDK 못지않게 쓸만하다고 해요. 어지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서 적합한 걸 선택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JVM과 JRE, JDK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것들의 포함 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려고 누웠는데 어디서 막 잡음이 들려요? 근데 다음날 코딩을 하려면 잠을 자야 되니까 이런 잡음 따위 가볍게 지려밟고 잠들지 마 하고 자는데 이 잡음이 계속 들리니까 자다가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JVM 잡음을 JRE 지려밟고 JDK 자다 깨, 잡음을 지려밟고 자다 깨, 이렇게 JVM, JRE, JDK의 순서를 외우시면 된다. 잡음을 줄여밟고 자답게. 잡음을 지려밟고 자다 깨. 이건 딱히 와닿거나 웃기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까지 외워야 되나 싶어요. 넌 이미 가뿐 잠고 왜 나한테 계속 지랄이세요? 자, 얄코 라디오 첫 방송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얄코 라디오에서 이걸 다뤄줬으면 시각자료 하는 하나 없이 오늘처럼 이렇게 가벼운 되어버리네? 주제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 얄코와 미투였습니다. 이거는 뭐? 듣고 하세요. 날코야 날코 날로 먹는 코딩 사전.
반갑습니다. 얄파쿠엔 코린이집 친구들. 반갑습니다. 얄팍한 개발자 얄코? 미친 토끼 미토예요. 얄코씨 또 내가 무서워요? 그건 또 무슨... 당신도 내가 무슨가? 아니 뭔데? 네? 뭔 일 있었는데 그래요? 내가 진짜 수치가 스러워가지고 수치가 스럽다는 건 또 어느 나라 말이야? 내가 말이에요. 네? 웹사이트에다가 이런 텍스트를 띄우려고요. 네? HTML 코드에다가 한글로 이렇게 타이핑해서 넣었는데요. 이거를 실행해가지고 브라우저에서 보려고 하니까 화면에 내가 적은 거 안 나오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나를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봐봐요. 이거 인코딩 문제 같은데 에디터에 설정 뭘로 돼 있어요? KOI8-T 이거는 타지크어 문자열 인코딩인데 아니 뭐를 어떻게 만졌길래 VS 코드 인코딩이 타지크어로 돼 있어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 봐요. 이걸 UTF-8로 설정해서 저장한 다음에 이제 다시 사이트를 열어보면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나오네? 아니 이 인코딩이란 게 뭔데 글씨를 제대로 쳐놓어도 제멋대로 나오고 그래요? 마침 오늘 주제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한국인들, 특히 개발자들은 이런 문제 마주한 적 있을 거예요. 한글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는 거. 보통 한글이 깨진다고 하죠? 왜 깨지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우리가 컴퓨터에서 어떻게 숫자나 알파벳, 한글 같은 글자들을 볼 수 있는 건지부터 알아볼게요. 컴퓨터가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저장하죠? 컴퓨터는 그 뭐냐 0이랑 1만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바이너리 맞아요. 그런데 사람 보고 0이랑 1만 가지고 정보들을 읽고 쓰라고 하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들을 가지고 각각에 대응하는 숫자를 매겨요. 이를테면 대문자 A는 65, B는 66 이런 식으로 말이죠. 숫자는 이진법으로 해서 0이랑 1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와 같이 사용되는 모든 글자들에다가 각각 숫자를 정해서 매긴 이 문자열 셋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문자를 입력하면 컴퓨터는 그것들을 갖다가 이 바이너리 숫자로 저장하고 사람에게 보여줄 때는 아까 그 표를 봐가지고다가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서 텍스트로 보여주는 거네요. 맞아요. 그와 같이 사람의 문자를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도록 바이너리 신호로 바꿔주는 걸 문자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죠. 뭐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랑 토끼가 쓰는 글자들을 컴퓨터에다가도 입력하고 보고 할 수 있는 거로구만. 아니 그러면 아까 그 표에 다 나와 있는 대로 바이너리를 문자로 바꾸다가 보여주면 될 것이지 글자 깨진 문자 같은 거는 왜 이어가 나는 거예요? 그 표, 문자열 셋이 통일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위키피디아에 문자 인코딩 항목을 찾아보시면 보시다시피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들 하나하나가 이런 표인 거거든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요? 정신사납게. 지금 보시는 이 표는 아스키란 문자열 셋의 일부인데 가장 초창기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문제는 이 아스키 코드에는 미국에서 사용되는 알파벳과 숫자 등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한글이나 한자 등의 다른 문자차기는 물론 유럽 등에서 사용되는 확장자 등도 표현할 수 없었죠. 그래가지고 나라들마다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로구만. 맞아요. 문자열 셋의 춘추 전국 시대가 펼쳐진 거죠. 나라들마다도 통일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한글만 해도 완성형과 조합형 등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문자열 셋과 인코딩 방식을 서로 맞추지 않으면 글자들이 깨지는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끼리 뭐를 주고받을 때도 양쪽이 쓰는 인코딩이 다를 테니까 문제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특히 외국어 교육 자료처럼 한 문서 안에 여러 국가 문자들이 들어가는 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쓰는 곳마다 이 표가 달라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이 전 세계 문자들을 갖다 그냥 표 한 군데에다 때려 박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유니코드죠. 하나를 뜻하는 이 유니에서 알 수 있듯 모든 문자들을 이 하나의 표에 다 포함시킨 거예요. 유니가 하나란 뜻이에요? 맞아요. 그럼 짜장면을 한 그릇만 시킨 게 유니트! 아니고요. 자, 이제 모든 문자를 이 유니코드라는 하나의 문자열 셋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이걸로 한글이든 태국 문자든 키릴 문자든 심지어 이모티콘까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UTF-8 등으로 인코딩을 해서 사용하는 거죠. 아니 유니코드라는 걸로다가 통일을 했다면서 갑자기 UTF-8이라는 것도 뭐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까도 그렇고 이 UTF-8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들어본 건데. 자, 유니코드라는 건 아까 이 표와 같은 문자열 셋이에요. 각 문자마다 숫자를 정해놓은 표인 거죠. 그리고 이 UTF-8은 이걸 인코딩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A가 이진수 숫자로 이와 같이 65라고 했을 때 컴퓨터에 각 문자마다 이 0, 1을 저장할 자릿수를 얼마나 할당하느냐에 따라 그냥 이렇게 7비트로만 쓸 수도 있고 8비트, 즉 1바이트씩 차지하도록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표현할 수 있는 글자 수의 한계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0들을 더 채워 넣어서 2바이트씩 통일해서 할당할 수도 있겠죠. 뭐냐? 이 유니코드의 각 문자마다 이렇게 숫자가 다 주어져 있기는 한데 이 숫자를 또 어떤 방식으로 컴퓨터에다가 0이랑 1로 집어넣느냐를 결정하는 거가 인코딩 방식이라는 거네요. UTF-8은 그 중에 하나인 거고 맞아요. 유니코드 이전 거가 이 숫자를 또 어떤 방식으로 컴퓨터에다가 0이랑 1로 집어넣느냐를 결정하는 거가 인코딩 방식이라는 거네요. UTF-8은 그 중에 하나인 거고 맞아요. 유니코드 이전에 한글에 많이 쓰였던 EUC-KR 또 한글표로 읽는 인코딩 방식이죠. 유니코드란 문자 13의 인코딩 방식으로는 UCS-2, UCS-4, UTF-32, UTF-16, 그리고 UTF-8 등 여럿이 있는데 문자마다 적절한 바이트 수를 차지하도록 해서 다른 방식들보다 일반적으로 적은 용량만 쓰면서도 호환 문제도 가장 덜 발생하는 UTF-8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돼요. 그러면 앞으로 인코딩을 골라야 될 게 있으면 웬만해서는 UTF-8을 고르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셔도 돼요. 근데 이 인코딩이라는 말이 다른 데서도 막 쓰이고 그러는 것 같던데? 영상 편집하는 데서도 뭐 동영상 인코딩 막 그런 말 쓰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어떤 것을 다른 형식으로 바꿔주는 걸 인코딩이라고 하고 그 반대는 디코딩이라고 하죠. 프로그래밍에서도 여러 곳에서 사용되는데 이를테면 웹 프로그래밍에서도 종종 URL 인코딩이란 거 접해보셨을 거예요. 나도 이거 들어봤는데? 이 URL 인코딩이라는 것도 뭐예요? 이것도 뭘 0이랑 1로 바꾸고 그래요?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웹사이트의 주소 뒤에 URL 파라미터라는 걸 넣어서 서버에 인재를 보낼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구글에 뭘 검색할 때 이렇게 뒤에 인재를 붙이는 식이죠. 이런 검색어를 넣는다고 가정해볼게요. 이걸 주소 맨 뒤에 붙이면 이처럼 스페이스가 %20으로 바뀌어서 검색창에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걸 또 메모장 같은 데 복사해서 보면 실제로는 이런 텍스트로 인코딩 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지가 뭔데 내가 입력한 걸 갖다가 지 맘대로 그렇게 싹 다 바꿔놔버려요? URL에는 아스키 코드의 문자 집합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때문에 이처럼 스페이스랑 한글 등을 포함한 문자열을 이처럼 약속된 방식으로 아스키로 치환해서 서버로 전송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URL 인코딩인 거죠. 그니까 이건 아스키가 아닌 것들을 URL에 집어넣을 수가 있게끔 아스키로 바꿔주는 인코딩이네요. 네,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와 같이 인코딩을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인코딩이 뭐고 유니코드랑 UTF-8은 어떤 건지 이해하시면 오늘 미토씨가 겪으셨던 종류의 문제들도 보다 수월히 해결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우스워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즐거워하세요. 자, 이제 시작이야. 이번엔 자몽. 오랄비만의 원형 헤드로 99.7% 더욱 강력한 플러그 제거. 오랄비 아이어. 난 돌중이에요. 엄마 코딩으로 집안일을 해놓으라고 해서. 자, 이렇게 자바 코드로 청소부터 할 거예요. 먼저 청소기를 가져와서 켠 다음에 거실부터 다 청소를 돌릴 거죠.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에러가 났네? 엄마!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에러가 나버렸다? 이 녀석아, 이런 컴파일 오류 하나 못 잡아서 집안 청소를 못하고 있어? 얼른 원인 파악해서 고쳐놔. 컴파일 오류? 컴파일 오류가 뭐지? 말 그대로 컴파일 도중 일어나는 오류지. 아저씨 누구예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내가 어디로 들어왔는지보다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어째서 세미콜론이 붙어있지 않을까인 것 같은데. 정말이네. 깜빡하고 빼먹었나 보다. CKR 언어나 자바, 스위프트, 코트린 등의 언어들은 코딩을 마치고 사용자에게 배포되기 전에 일을 하나 하지. 일이라고요? 개발자가 쓰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된 코드를 기계어 등 다른 형태로 바꿔주는 거야. 예를 들면 자바 코드의 경우 JVM에서 실행할 수 있는 클래스 파일로 변환이 되지. 실행되기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이런 일을 컴파일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언어들을 컴파일 언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컴파일 오류라는 거는 그 컴파일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오류인 거네요?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코드가 컴파일하는 과정 중에 걸러지는 거라고 할 수 있지. 그 중에서도 이처럼 세미콜론 빼먹는 등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의 어긋남으로 인한 오류를 신텍스 오류라고 해. 그 외에도 이처럼 변수의 자료형과 다른 값을 넣거나 선언되지 않은 변수를 사용하거나 스펠링이 틀린 구문을 사용하는 등 굳이 코드를 실행해보지 않아도 해당 언어의 문법과 규칙 선에서 파악될 수 있는 오류가 있다면 코드가 컴파일되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거지.
컴파일 언어는 코드를 미리 컴파일, 즉 다른 언어로 번역해놓는 언어니까 번역하는 과정에 문법이나 철자가 틀리거나 하는 거를 미리 잡아내는 거라는 얘기로군요. 그럼 이제 여기다 세미콜론 다시 붙이고 컴파일하면 됐다! 컴파일 됐어! 엄마! 나 이거 에러는 거 고쳤다? 이 녀석아, 뭐 대단한 거 했다고 호들갑이야? 엄마 이거 봐봐! 이거 이제 실행해보면은 으이구, 이 화상아, 고치기 뭘 고쳐? 이 앞머리 안 자른 아저씨가 도와줘서 분명 고쳤는데? 아저씨 어디 갔지? 이놈 자식아, 코딩하면서 맨날 좋으니까 이상한 쿵나 척구고 그런 거 아니야? 세미콜론 붙이고 컴파일했는데 왜 에러가 나지? 에러가 왜 났는지 모르겠으면 에러 메시지를 봐봐. 노클래스 데프 파운드의 에러? 자바 링키지 에러의 한 종류잖아. 지금 청소기를 이 파일에서 가져다 쓰고 있는데 이 베큐um 이거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 오는 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그거 필요 없는 건 줄 알고 줄여버렸지. 이 미련 콩탱이 같은 녀석아, 멀쩡히 컴파일 온 결과물을 왜 치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실행할 때 필요한 파일이 연결 안 돼서 생기는 링킹 오류가 발생하지. 링킹 오류? 빨리 다시 컴파일해서 청소 끝내고 설거지까지 맞춰놔. 컴파일 언어는 너무 번거로워. 실행하기 전에 맨날 컴파일을 해놓으니까 컴파일 에러 같은 것도 막 일어나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는 미리 번역 작업 같은 거 안 하고 실행될 때 바로바로 통역되니까 설거지는 자바스크립트로다가 짜버려야지. 이렇게 벨에다가 씻을 것들을 다 넣은 다음에 포문을 돌려가지고 다 씻어버릴 거다. 왜 밖으로만 계속 씻고 있지? 엄마! 이놈 시까 또 왜? 엄마, 밥그릇만 되게 깨끗해지고 있다. 이 녀석이 아직 그릇을 달라 없애려고 작정했어. 저녁밥 손에 다 던지기 전에 냉큼 고쳐놓지 못해? 이게 왜 밥그릇만 줄기차게 씻고 있을까? 무한 루프가 돌고 있으니 그런 것 아니겠니? 아저씨는 아까 어디 갔었어요? 아이를 증가시키는 코드야말로 어디 갔을까? 아이 뿔뿔이 빼먹었었네? 그러니 밥그릇에 물광만 내다가 소프트웨어가 멈추거나 뻗게 되는 거지. 그 외에도 언어에 따라 숫자를 0으로 나누거나 너린 변수의 값을 사용하는 등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과 규칙만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종류의 오류들이 있어. 컴파일 언어에서든 인터프리터 언어에서든 이런 오류들은 실행 시간, 즉 런타임에서 터지기 때문에 런타임 오류라고 불리는 거야. 코드의 철자나 문법이 틀린 거는 아니니까 만약 자바 같은 컴파일 언어에서 작성했어도 번역 과정에서 컴파일 오류를 뜨지 않고 실행할 때 런타임 오류로 나타났을 거란 얘기네요. 이번엔 무한루프 안 누르게 아이 뿔뿔 붙지 않습니까? 런타임 오류 안 일어날 거예요. 또 되게 길게 에러가 나버렸다. 우리 돌준이 G를 좋아하니? 콘솔.로그에 로그에 G를 하나 더 붙였구나.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신텍스 에러가 일어나네? 컴파일을 하지 않는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해서 문법 오류가 안 일어날 리는 없지 않을까? 여기서는 런타임에서 일어나 버리네요. 컴파일 언어는 집에서 세는 바가지라고 할 수 있어. 물이 새는 줄 집에서 미리 알게 되면 밖에 나가서 곤란을 겪을 일도 없겠지. 반면 인터프리터 언어는 밖에서 새는 바가지야. 실행할 때가 돼서야 물을 붓기 때문에 신텍스 오류 등을 배포 전에 찾아내지 못하고 고객에게 런타임 오류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지. 무한루프처럼 런타임에서만 일어나는 오류는 아니더라도 타이핑을 잘못한 오류 등은 집에서 찾아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 언어는 밖에서 새는 바가지로부터 보다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로군요. 아저씨 또 없어져 버렸네? 저는 시간 다 됐다. 오늘은 내가 당번이니까 우리 가족 먹을 라면 4개 끓여놔야지. 라면은 물만 잘 맞추면 되는 거랬어. 우리 가족은 짠 거 좋아해서 50ml 덜 넣으니까 500에서 50 뺀 거 4개 곱하면 되지. 드디어 오류 하나도 안 뜨고 결과가 추적이 됐다. 이제 물 이만큼 퍼다가 라면 4개 끓이면 되게 300ml라고? 엄마 징글징글한 놈의 새끼야, 뭐 하나 혼자 사는 게 없어? 죽는 바가지 있다. 엄마한테 쳐 말하는 버르장머리 좀 봐. 이번엔 왜? 엄마, 라면 4개를 물 300ml 끓여야 된대. 아이고 이놈 자식아, 내가 아주 그냥 사리가 생기겠어. 사리가. 라면 사리가 생긴다고? 볶음라면을 끓이든 라면 땅을 만들든 네가 알아서 내와. 이상하네? 이번에 컴파일 오늘날 런타임 오류도 안 나왔는데 왜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지? 500-50을 괄호로 감싸야 최대로 값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네요. 시 자체가 잘못됐던 거구나. 이런 논리 오류야말로 가장 위험한 오류지. 컴파일 과정에서 잡히지도 않고 런타임에서도 소프트웨어가 얼거나 오류 메시지가 뜨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이상이 있음을 사람이 인지하기 전까진 오류가 났다는 것조차 모를 수도 있어. 큰 돈이 걸린 계산을 잘못 처리해서 고객에게 넘기거나 내비가 비무장지대로 인대해버린다면 정말 끔찍하지 않겠니? 오류가 미리 눈에 띄게 터지는 건 오히려 고마운 거로군요. 어느 환경마다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종류를 인지하고 컴퓨터 선에서 걸러지지 않는 논리 오류에 대해서도 잘 대비해서 조심스럽게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거겠어요. 그렇죠, 아저씨?
반갑습니다. 얄파쿠엔 코린이집 친구들. 오늘도 슈넬쌤과 함께 즐거운 코딩 공부를 해볼 거예요. 코린이들의 단짝 친구 슈넬 선생님이야. 오늘은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든 첫 부분에 배우게 되는 자료형에 대해 알아볼 거야. 자료형이라면 변수의 값으로 들어가거나 하는 데이터들의 숫자나 문자열 참 커진 그런 종류 말하는 거죠. 내가 코딩할 때마다 고구마를 먹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X는 뭐 Y는 뭐 값을 넣어주면 좀 찰떡같이 알아들어가지고 실행을 하면 될 것이지 왜 우리가 코드 짤 때마다 이게 스트링인지 어쩌고인지 그런 거를 신경을 쓰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컴퓨터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 컴퓨터가 0과 1을 기반으로 구동한다는 건 알고 있겠지? 전기 신호가 오프면 0, 온이면 1 이렇게 이진법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고 표현하지. 한정된 메모리, 즉 램의 공간 안에서 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많은 작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작업상 다뤄야 할 데이터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하게 메모리 공간을 할당할 필요가 있어. 몇 가지 간단한 예시를 살펴볼까? 먼저 참 또는 거짓의 값을 갖는 이 자료형을 살펴볼 거야. 이거는 불리안이라고 읽는 겁니까? 보통 불리언이라고 발음해요. 불리언? 불리언이 불리언이라고 불리었나요? 반응해주지 말고 빨리 넘어가요. 자, 어떤 사람이 모쏠인지 여부를 나타내는 is 모쏠이라는 변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걸 메모리의 칸, 즉 비트들로 표현하려면 몇 개의 칸이 필요하겠니? 이거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true 아니면 false 두 개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두 칸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토의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받았었으니까 true 한 칸만 있으면 되겠는데요? 저 짝퉁 표적해요 뒤지려고. 이런 미친 녀석들 같으니 주어진 자료형에 필요한 비트 수를 판단하려면 0과 1, 이 이진수로 최소 몇 자리 안에서 해당 자료형의 모든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을지를 보면 돼. true와 false는 이처럼 각각 비트 하나에 1과 0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와 같이 한 칸의 비트로 두 값을 모두 표현을 할 수 있지. 이번엔 가위바위보 이 셋 중 하나의 값을 갖는 자료형이 있다고 쳐보자. 이 자료형은 비트 몇 개를 필요로 할까? 이번엔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이거 맞춰볼게요. 가위바위보에 가질 수 있는 3은 2의 1승보다는 크고 2의 2승보다는 작으니까 이진수 두 자리면 충분하겠죠? 0은 가위, 1은 바위, 1은 보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하면 되니까 비트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스타프가 개념을 제대로 잡았구나. 그럼 값의 가지수가 정해진 다른 자료형들도 이런 식으로 필요한 크기를 짐작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요일을 나타내는 자료형이 있다면 7은 2의 2승과 2의 3승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비트 3칸의 조합으로 모든 요일을 나타낼 수 있는 거일 거고요. 다들 잘 이해했네요. 실제 자료형들이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하는 방식들은 보통 이 예시들보다는 복잡하지만 중요한 건 언어마다의 각 자료형은 각각의 범주에 포함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저장해서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료형은 데이터를 저장할 때뿐 아니라 주어진 위치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도 중요하지. 이 메모리 공간에서 이 위치에 given이라는 비연수나 인재가 주어졌을 때 그로부터 몇 칸을 읽어댈지를 자료형으로 판단하는 거야. 불리언이라면 한 칸을 읽어서 false가 나오겠지. 가위바위보라면 두 칸을 읽어서 바위가 나올 거고 요일이라면 세 칸을 읽어서 수요일로 인식하게 되는 거지. 얄코쌤이 말했듯 실제 자료형들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들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읽어드린 비트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자료형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슈네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직업이랑 나이를 변수에 담아서 출력하는 코드를 자바랑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파이썬으로 짜보면요, 자바의 경우에는 이렇게 변수마다 자료형을 적어야 되고 함수 같은 데서 인자로 받는 것도 다 그렇게 하는데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은 이렇게 그냥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바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건 왜 이런 거예요? 뒤에 또 보면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에서는 원래 숫자였던 age에다가 나중에 스트링, 네? 그 문자열을 때려 넣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자바에서 그렇게 하면 에러가 떠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언어들이 코딩할 때는 되게 쉽고 편해 보이면서도 뭔가 좀 근본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잘 얘기했어. 사실 오통화 말한 부분이 보다 본질적이지. 이 언어들의 또 다른 할 때는 되게 쉽고 단 말이에요. 이런 걸 때려 넣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자바에서 나중에 스트링, 네? 그 문자열을 때려 넣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자바에서 그렇게 하면 에러가 떠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언어들이 코딩할 때는 되게 쉽고 편해 보이면서도 뭔가 좀 자바스크립트 안 하는데 숫자였던 age에다가 뒤에 또 보면 변수에다가 데이터를 바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건 왜 이런 거예요?
그게 또 보면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에서는 원래 숫자였던 age에다가 나중에 스트링, 네? 그 뭐야 문자열을 때려 넣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자바에서 그렇게 하면 에러가 떠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같은 언어들이 코딩할 때는 되게 쉽고 편해 보이면서도 뭔가 좀 근본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잘 얘기했어. 사실 오통화 말한 부분이 보다 본질적이지. 이 언어들의 또 다른 차이점을 말해보겠니? 자바는 컴파일 언어,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은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거죠? 그들의 차이는 알고 있겠지? 컴파일러는 코딩을 마치고 나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짠 코드를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바꿔주게 돼. 그 결과물은 기계일 수도 있고 자바의 점프 클래스 파일처럼 가상 머신형 바이트 코드일 수도 있어.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되는 타입스크립트 같은 독특한 케이스도 있지. 이 컴파일러 작업을 거치고 나서 그 결과물을 실행하는 것이 컴파일 언어의 특성이지. 반면 인터프리터 언어는 코딩 후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아.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가 그대로 실행할 곳으로 보내져서 인터프리터라는 것을 통해 바로바로 기계어로 통역되어 실행되지. 사실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는 엄연히는 이 시점에서 컴파일 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코드가 실행되기 전인 이 개발 과정에는 컴파일한 작업이 컴파일 언어에는 포함되고 인터프리터 언어에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료형이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외들 있지만 보통 컴파일 언어들은 정적 타입, 인터프리터 언어들은 동적 타입의 자료형을 갖고 있어. 정적 타입이란 아까의 자바 코드에서처럼 변수 등에 지정된 자료형을 바꿀 수 없는 것을 말해. 반면 동적 타입을 사용한 언어들에서는 변수에 얼마든 다른 자료형의 값을 넣을 수 있지. 널리 사용되는 언어들은 일반적으로 컴파일 언어와 인터프리터 언어가 각각 정적 타입과 동적 타입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자바처럼 컴파일 언어인 코틀린의 코드를 살펴볼까? 변수를 선언할 때 자료형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료형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이건 언어가 스마트하게 자료형을 추론해내기 때문이야. 한번 정수값을 넣은 변수에 문자열 값을 넣으면 이처럼 오류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지. 일반적으로 컴파일 언어가 정적 타입, 인터프리터 언어가 동적 타입을 쓰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컴파일 언어는 코드를 실행하거나 배포하기 전, 즉 개발 과정에서 컴파일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코드 중 철자나 문법상의 오류가 있을 때 이 단계에서 오류를 발생시켜서 잡아낼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 얘기했던 컴파일 오류를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변수나 인자의 자료형이 달라지는 경우도 이 단계에서 컴파일 오류로 걸러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 언어는 개발자에게 자료형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정적 타이핑에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인터프리터 언어에서 정적 타입을 쓰면은 정적 타이핑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컴파일 언어는 개발자에게 자료형의 일관성을 요구하는 정적 타이핑에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인터프리터 언어에서 정적 타입을 쓰면은 이 실행 단계에 와서야 자료형을 바꿔놓은 게 발견되니까 개발하기가 되게 좀 막 그러겠네요. 사실 컴파일링과 인터프리팅은 주어진 언어를 실행하는 서로 다른 방식들일 뿐이에요. 아까 말했듯 자바스크립트에도 컴파일 과정이 있고 컴파일 언어는 C에도 인터프리터가 있는 등 그 구분이 절대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정적 타입 언어는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데이터 하나하나 무슨 자료형인지 신경 써야 되고 뭐가 다르게 넣으면 아이디에 빨간 줄 그어져서 컴파일 안 되고 전 그냥 동적 타입 언어들로만 코딩할래요. 그 스타프! 그렇게 편한 길만 찾으려 들면 난닝구 할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야. 동적 타입 언어는 간단한 코드를 짤 때는 편리하지만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면 숫자형 함수에 문자열이 들어가 버린 등 자료형이 잘못 들어감으로 인한 런타임 오류의 위험성이 커지게 돼. 코딩 중에는 자료형의 일관성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실행 시점이 되어서야 문제가 터져버릴 수 있는 거지. 때문에 동적 타입을 쓰는 언어를 사용할 때는 더더욱 자료형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신경 써야 해. 동적 타입을 쓰는 자바스크립트의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타입스크립트 같은 언어예요. 정적 타입을 쓰는 타입스크립트로 안전하게 코드를 짠 다음 브라우저나 노드 JS에서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로 컴파일해서 자료형에 의한 오류들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타입스크립트가 그렇게 핫해진 거로구만. 집 밖에는 동네형, 코드 안엔 자료형. 데이터의 형에 대해 충분한 개념을 갖추고 자료형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코딩을 한다면 농약을 듬뿍 뿌린 들판처럼 코드도 우리들의 마음도 버그 없이 푸르르고 싱그럽지 않겠니? 얄파쿠 앤 코린의 집,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코린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
가슴 뛰게 더 맵고 더 깊다. 신라면 더 레드 출시. 반갑습니다. 얄파쿠엔 코린이집 친구들. 오늘도 슈네쌤과 함께 즐거운 코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코린이들의 단짝 친구 슈네 선생님이야. 오늘은 많은 언어의 숫자 자료형에서 사용되는 부동 소수점 그리고 그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오차에 대해 알아볼 거야. 오차라고요? 계산의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컴퓨터가 계산하는데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까? 믿기지 않다면 누가 이 식을 프로그래밍으로 계산해보겠니? 0.1 더하기 0.2? 이런 것쯤이야 식은 줄 먹겠죠? 제가요? 자 바로 짜볼게요. 이렇게 0.1이랑 0.2를 더해서 바로 프린트해보면 왜 뒤에 이상한 게 붙어서 나오지? 식은 죽이 보기보다 만만치 않은 모양이로구나. 줘도 못 먹니? 이번에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로고를 찍어볼 거예요. 여기에도 이상한 값이 나오는데요? 야 표적해 나와봐. 내가 해보려니까. 아니 이게 뭐 그냥 파이썬으로 계산해서 프린트하면 되는 거를. 뭐야 이거 왜 답이 있다고 나와요?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단체로 더위를 막은 겁니까? 게다가 전부 다 같은 값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혹시 0.1 더하기 0.2가 사실은 0.3000004인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너는 보면 애는 착한데 가끔 보면 좀 모자란 것 같아. 구스타프? 오차라고 했잖아. 내가 오차라고 말을 했지 않니? 프로그래밍에서 숫자를 다루다 보면 이처럼 실제와는 다른 결과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0.1 더하기 0.2가 0.3이 아닌 이유를 미리 말하자면 이 둘이 사실은 각각 0.1과 0.2가 아니기 때문이야. 0.1이랑 0.2가 아니라고요?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해서 숫자를 비롯한 모든 데이터를 표현하고 처리한다는 걸 알고 있겠지? 하지만 이 방식으로는 모든 숫자를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못해. 이진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쓰는 십진법의 경우를 먼저 살펴볼까? 이 분수를 십진 소수점수로 어떻게 나타내지? 이렇게 0점 다음에 3이 끝없이 이어지는 무한소수가 되죠? 맞았어. 10이나 10분의 1의 정수 제곱들을 아무리 더해나가도 3분의 1에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지. 그렇다고 종이에 3을 무한정 적어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보통 몇 개의 자리까지만 표현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그 뒤에 이어지는 숫자만큼의 오차가 생기게 돼. 십진법으로 모든 숫자들을 정확히 나타낼 수 없다는 건 다른 진법들, 이를테면 컴퓨터가 쓰는 이진법 중에서도 그걸로 표현이 안 되는 숫자들이 있을 거란 얘기네요. 우리 구스타프가 포인트를 제대로 짚었구나. 십진법에서 9.625로 표현되는 이 숫자를 이진법으로 바꿔볼까? 먼저 정수 부분 해보자. 이 구란 숫자는 이처럼 2의 0승 그리고 2의 3승의 합이기 때문에 1001로 표현이 될 수 있어. 정수 부분은 어떤 숫자든 이런 식으로 이진법 표현이 가능하지. 이번에는 소수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 여기서는 2의 음수 제곱, 즉 2분의 1의 양의 정수 제곱들을 합해 나가지. 다행히도 0.625는 2분의 1과 2분의 1의 세제곱을 합쳐서 나타낼 수 있어. 그래서 0.101로 소수 부분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거야. 이번에는 십진수의 0.1, 즉 10분의 1을 이진수로 나타내 볼게요. 소수만 있으니까 2의 정수 제곱분의 1의 합으로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이처럼 아무리 0과 1을 이어나가도 0.1에 가까워질 뿐 맞아떨어지지는 않음을 알 수 있어요. 이진법에서는 10분의 1이 무한소수가 된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여러분이 코드에서 사용한 자료형의 숫자는 여타 자료형처럼 이진법 기반이기 때문에 10분의 1을 정확히 표현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특정 자릿수에서 반올림하는 즉시 0.1보다 큰 값이 돼버리고 이런 값들이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상한 게요, 이런 계산기 같은 프로그램에서 0.1 더하기 0.1을 돌려보면 이렇게 값이 제대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 계산형 어플리케이션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오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산을 하기 때문이죠. 아니 그러면은 애초에 그걸로 계산이 되게 하면 될 것이지 뭐하러 그놈의 이진수를 써가지고 이런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볼 거야. 지난번 이 영상에서 컴퓨터는 메모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말했었지.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 널리 사용된 두 주요 숫자 자료형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 먼저 자바스크립트는 없지만 자바와 파이썬에 있는 인트 자료형에 대해 알아볼 거야. 소수점이 없는 정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이지. 이 자료형은 32개의 비트를 사용해 0 또는 1이 들어가는 자리에 32개를 쓴다는 의미지. 이 중 첫 번째 자리는 부호,
즉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나타내요. 이 자리가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31개로 절대값을 표현해요. 이 둘의 조합으로 양수의 경우에는 최소 0부터 최대 2의 31승 마이너스 1까지, 음수의 경우에는 최소 마이너스 2의 31승부터 최대 마이너스 1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양수 쪽의 절대값은 왜 1이 더 작은 거죠? 0을 양수 쪽에 넣었기 때문에 숫자 하나를 내준 거예요. 양수는 0부터, 음수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와 같이 32비트, 즉 4바이트를 사용해서 정수를 표현하는 것이 자바와 파이썬, C# 등의 언어들에서 사용하는 인트 자료형이야. 이 자바 정수 자료형들처럼 언어마다 같은 방식으로 바이트 수를 달리해서 더 넓거나 좁은 범위에 여러 정수 자료형들을 갖기도 하지. 예를 들어 학교 시험 성적처럼 100을 넘지 않는 숫자들에는 4바이트짜리 인트보다는 이 바이트란 자료형을 쓰는 것이 메모리에서 사용된 비트 수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말이야. 컴퓨터가 어떻게 비트들을 알뜰하게 활용해서 정수 숫자들을 표현하는 건지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이걸로는 소수점 뒤로 숫자가 오는, 즉 정수가 아닌 이런 숫자들은 표현하지 못하겠는걸요? 그런 숫자들을 표현하기 위한 두 번째 유형의 자료형들이 자바 파이썬의 플롯, 자바스크립트의 넘버와 같은 부동 소수점, 플로팅 포인트 자료형이야. 부동 소수점이라는 거는 소수점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동은 떠서 움직인다, 즉 플로팅이란 뜻이에요. 소수점이 떠서 움직인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아까의 인트 자료형들처럼 32개의 비트를 가지고 이번에는 123.46 같은 실수를 표현한다고 해보자. 이 비트들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니? 일단 실수에도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첫 비트는 똑같이 양수 음수 구분해 써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비트들은 실수에는 정수 부분이랑 소수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반은 정수 부분에 나머지 반은 소수 부분에 할 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그런 방식을 고정 소수점이라고 해. 하지만 이 방식에는 큰 단점이 있어. 31개의 비트를 반토막 내서 정수와 소수 부분에 할당하기 때문에 정수 부분에는 큰 숫자를 표시할 수 없고 소수 부분에도 정밀한 값을 표현할 수 없지. 정수 부분을 늘려버리면 나타낼 수 있는 소수점 자리가 제한되고 반대로 소수점 부분을 늘려버리면 가용한 절대값의 크기가 줄어들어. 숫자를 쓰다 보면 크기 자체가 큰 숫자도 있고 소수 자릿수가 많이 필요한 숫자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반을 뚝 잘라서 제한을 해버리면 아무래도 비트들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겠네요. 그럼 이것보다 더 나은 방식을 써야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방식 대신 널리 쓰는 게 바로 부동 소수점 방식이에요. 아까의 이 숫자 9.625가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되는 걸 봤었죠? 부동 소수점은 모든 이진 숫자를 이처럼 1.뭐뭐뭐뭐의 형식으로 변환해요. 1001.101이 1.00101이 되려면 이 소수점이 왼쪽으로 3칸을 이동해야겠죠? 그래서 소수점이 떠서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거로군요. 맞아요. 부동 소수점은 정수 자료형처럼 32비트 중 첫 비트는 양수와 음수를 구분하는 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오는 8비트로 소수점이 몇 칸을 움직일지를 나타내요. 127과의 차이를 움직일 칸의 개수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3자리에 소수점이 움직인 결과에서 소수점 뒤로 오는 부분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23비트를 숫자 표현에 사용할 수 있고 소수점의 자리도 필요한 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고정 소수점보다 효율적으로 비트들을 활용해서 더더욱 다양한 숫자들을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마찬가지로 0.1의 경우는 이진수에서 이런 무한소수로 나타났었지? 이 역시 1점 몇으로 시작하는 숫자가 되려면 소수점이 아까와는 반대쪽으로 4칸이 움직여야 하지. 그래서 부동 소수점 표기 방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처럼 32비트 중 1비트, 8비트, 23비트를 각각 부호와 쥐수, 가수에 할당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컴퓨터에서 널리 사용되는 IEEE 754 표준이지. 새 언어들에서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온 건 바로 그 때문인 거군요. 컴퓨터는 한정된 메모리 공간을 최대한 절약해서 소프트웨어에 수많은 데이터들을 올려두고 연산해야 하기 때문에 오차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부동 소수점 자료형들로 실수들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짜는 코드에서 실수들로는 실제와 차이가 없는 정확한 계산을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오차 없는 계산이 필요할 땐 라이브러리들을 쓰면 돼요. 자바에서는 기본적으로 빅데시멀을 사용할 수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빅JS 등 정확한 실수 계산을 위한 라이브러리들을 찾을 수 있어요. 파이썬에서는 데시멀 모드를 사용하면 되죠. 기본 자료형의 한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보완해주는 라이브러리들로 필요한 곳에서 정확한 계산들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도 거친 세상 위를 떠다니는 부동 소수점과 같지. 컴퓨터에서 실수를 다루는 방식과 오차의 발생 원인을 이해한다면 외모도 성격도 자산 규모도 다른 우리들끼리도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니?
얄바쿠 앤 코린의 집.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코린 친구들 그때까지 안녕. 농막에는 물이 없어요. 집이 없었기에 수도를 안 넣어줘요. 그럼 물이 귀하지. 코딩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영상 한 편으로 만들기에는 분량이 애매해서 다루지 못했던 짤막짤막한 개념들이 있어요. 이들 중에 개발에 관련된 기초적인 용어들을 이 영상 한 편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디버깅이란 말은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종류의 개발을 하건 디버깅은 꼭 하게 되죠. 프로그래밍에 쓰이는 시간의 80% 이상은 디버깅에 사용된다고들 하기도 해요. 디버깅이란 간단히 정의하자면 소프트웨어에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꼭 프로그램에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사람이 짜는 거고 소프트웨어가 기능이 많을수록 코드도 복잡하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 중에 가진 오류들을 마주치기 마련이거든요. 짜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코드란 게 보통 한 번에 의도한 대로 다 작동하진 않기 때문에 코딩을 하는 시간의 상당 부분은 디버깅에 해당하게 돼요. 어떤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 넣거나 기존 기능을 수정하는 작업도 이를 완료하는 과정까지 많은 디버깅 과정을 거치게 되죠. 완성 후 오류가 발생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디버그란 단어는 뒤에 나올 배포와 대비돼서 개발 중인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초창기 컴퓨터는 기계에 벌레가 들어와서 고장을 일으키곤 했는데 이 버그를 찾아 치우는 일에서 디버깅이 유래했다고도 하죠. 코드로 짠 프로그램에 에러가 나는 원인은 다양해요. 코드에 오타나 문법적인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고 코드가 실행될 컴퓨터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나 수많은 데이터들과 입력이 오가는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래머가 예상하지 못한 데이터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때문에 프로그램이 복잡해질수록 디버깅을 하는 방식도 다양해져요. 공장을 건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데 공장이 돌아가다가 멈춰버리거나 제품이 의도와 다르게 만들어져 버리면 공장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빠른 방법은 공장의 설계도, 코드를 살펴보면서 규격이 맞지 않거나 메커니즘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지 따져보는 거예요. 코드량이 많지 않고 설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웬만한 오류들은 그렇게 잡아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장 규모가 크고 단계마다 변수가 다양하다면 공장주가 직접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을 가동해보고 단계마다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할 때도 있겠죠. 프로그래밍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서 모든 코드들을 다 돌릴 수 없다면 코드의 특정 단계들마다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지점에 오류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있는지 찾아가는 거죠. 이 작업은 보통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의 디버깅을 도와주는 코딩 툴들도 꾸준히 발전해왔어요.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 인텔리제이 등 코딩을 할 때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에게는 디버깅을 위한 여러 기능들이 갖춰져 있어요. 이를테면 코드 중간중간에 검문소를 둬서 이를 통과하는 값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죠. 코드가 원하는 결과물을 내지 않는다면 이 디버깅 툴의 기능들을 사용해서 어느 지점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신호들을 사용해서 돌아간다는 거 알고 있죠?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듣는 언어들은 이처럼 0과 1의 기나긴 조합대로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이걸로 프로그램을 짜려면 죽어나겠죠? 때문에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사람들이 보다 알아보고 작성하기 수월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나날이 쉬워지고 간결해지고 기능도 강력해지는 이 언어들 덕분에 우리는 손쉽게 코딩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기계들은 이 코드들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기계들의 언어로 또는 그 중간 단계로 번역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걸 언제 하느냐에 따라 이 둘 중 한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C, C++, 자바 등의 언어들은 개발자가 코딩을 마치고 완성된 프로그램을 출시하는 단계에서 컴퓨터에게 일을 하나 시켜요. 이 일이 컴파일입니다. 개발자가 작성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출시 전에 번역하는 거예요. 컴파일러라 불리는 번역가가 컴퓨터에게 건네줄 책을 미리 컴퓨터의 언어로 번역 작업을 하는 거죠. 때문에 이 언어들을 컴파일 언어라고 불러요. 자바 코드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자바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러에 명령을 내리면 이처럼 클래스란 확장자를 가진 파일이 생겨납니다. 이 코드도 아직 못 알아보겠지만 이건 더더욱 모르겠죠? 이 클래스 파일은 자바 가상 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모든 종류의 기계에서 통용되는 기계 언어예요. 프로그래머는 자바 언어로 짠 코드를 이 JVM용 언어로 번역시킨 뒤 이 기계들에 보내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도록 하는 거죠. 이처럼 프로그래머가 쓴 책을 미리 번역하는 언어들도 있지만 그대로 가져가서 그때그때 통역사가 읽어주는 언어들도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루비 등의 언어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을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스크립트 언어라고도 하죠. 당장 다음 사이트에 들어가서 코드를 살펴보면 이처럼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 코드를 그대로 볼 수 있죠.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때 컴파일을 하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코드 수정이 잦은 서비스의 경우 업데이트가 훨씬 수월하지만 그때그때 통역사가 머리 굴리며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실행 속도는 컴파일러 언어에 비해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짠 코드가 그대로 배포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코드가 보다 쉽게 누출되기도 하죠.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개발자들은 자신이 만들려는 서비스에 적합한 종류의 언어를 선택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요. 여튼 코드를 미리 번역해서 출시하면 컴파일 언어, 실행할 때마다 통역을 쓰면 인터프리터 언어인 거예요. 작가들이 책을 쓸 때는 챕터마다 워드 파일을 만들고 수많은 사진 및 참고 자료들을 다루면서 작업을 하다가 이를 책으로 낼 때는 PDF 파일 하나로 묶어서 공개하죠.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란 게 보통 몇백 줄 코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발자가 작업하는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수십 수백 개가 넘는 폴더와 파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개발자의 편의를 위해서죠. 이 중에는 개발자가 작성하는 코드 파일들도 있고 다른 곳에서 작성한 코드들, 즉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이미지나 기타,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파일들이 포함돼요. 소프트웨어의 특성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를 출시할 때는 이들을 다른 형태로 변형 또는 압축해서 내보내요. 이걸 빌드한다고 하죠. 빌드를 하는 목적과 이유는 다양해요. 윈도우의 .exe 파일처럼 사용자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파일 하나로 제공하기 위함일 때도 있고 프로그래밍 코드들을 압축해서 전체 크기를 줄이거나 다른 사람들이 가능한 코드를 못 알아보도록 난독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컴파일 언어의 경우 당연히 컴파일해서 내보내야죠. 즉 컴파일 언어로 만든 소프트웨어는 빌드에 컴파일 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종류마다 빌드 결과물의 형태는 다양해요. 파일 하나로 압축되기도 하고 많은 파일에 걸친 코드들이 더 적은 수의 파일들로 정리되기도 하고 그냥 파일들의 형식과 내용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정리하자면 작업하는 프로젝트 파일들을 출시하기 적합한 형태로 포장하는 일, 요리한 음식들로 도시락을 싸는 작업을 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포라는 말은 척 들으면 감이 오실 거예요. 코딩에서 빌드한 결과물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이죠. 데스크탑 프로그램이라면 다운받을 수 있는 곳에 업로드하는 거고 모바일 앱이라면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올리는 거겠죠.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이를 서버에 올린 다음 실행해서 사람들이 해당 사이트를 도메인으로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말해요. 개발자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배포의 의미는 이 웹사이트 배포인 거죠. 아무래도 웹 개발이 많으니까요. 웹 개발 업계에서 배포란 곧 사람들이 보는 웹사이트에 작업한 바를 반영한다는 의미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웹사이트에 코드 수정으로 인한 어떤 변화가 나타났다면 새 버전이 배포된 결과인 거죠. 환경이란 건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일단은 그 소프트웨어가 깔린 컴퓨터라고 생각하기로 해요. 환경 변수라는 건 그 컴퓨터마다 지정된 값이에요. 환경이란 방 안에 칠판이 있고 그 안에 변수들이 적힌 거죠. 철순의 집과 영인의 집이 있습니다. 이 집들에는 서재, 건물 종류,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라는 환경 변수가 칠판에 적혀 있어요. 각 환경 변수는 두 집에 각각 다른 값들이 있겠죠. 이 환경 변수는 어디에 사용되는 걸까요? 다양한 용도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각 집에 영어 사전을 서재에 꽂으세요 라는 코드를 보내요. 철순의 집에는 서재가 아버지 방에 있고 영인의 집에는 거실에 있어요. 이 서재는 환경 변수에 집별로 적절히 들어간 값 덕분에 어느 집에서든 이 명령어로 올바른 곳에 사전을 꽂을 수 있겠죠. 자바를 배워보신 분들은 컴퓨터에 자바를 깔고 나서 환경 변수라는 걸 세팅해보신 기억이 날 거예요. 내 컴퓨터 어디에 자바가 깔렸는지를 환경 변수에 적어서 어느 자바 프로그램이든 내 컴퓨터 어딘가에 설치된 자바를 문제없이 찾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음 코드를 각 집에 붙는다고 가정하죠. 집의 건물 종류가 전원주택이면 잔디를 깎으세요. 각 환경의 조건마다 어떤 동작을 실행할지 또는 어떻게 실행할지를 정할 수 있겠죠. 개발할 때는 보통 개발용, 배포용이라는 의미의 다음과 같은 또는 비슷한 환경 변수들이 사용돼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개발자가 디버깅을 쉽게 하기 위해서 화면에 개발 과정에 관련된 특정 정보들이 뜨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용자들에게 배포된 제품에도 뜨면 곤란하겠죠. 그렇다고 배포할 때마다 해당 코드들을 다 지우기도 그렇고요. 때문에 개발하는 컴퓨터 그리고 제품이 배포될 서버 등에 각각 이렇게 환경 변수 값을 넣고 그에 따라 조건을 주면 개발용 컴퓨터에만 이들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생각해보죠. 집에 도착하면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세요. 철순의 집이나 영인의 집 둘 중 하나만 보내더라도 위와 같이 환경 변수를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처럼 코드에 비밀번호를 직접 적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남들에게 현관 비번이 노출된 위험이 커지거든요. 특히나 오픈소스로 남들에게 공개되는 코드들에는 이런 보안 요소들이 직접 적혀서는 안 되겠죠.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각 환경마다의 값을 지정할 때 사용되는 게 환경 변수예요.
프로그래밍을 배워가면서 알게 되시겠지만 환경이란 꼭 그 컴퓨터 전체뿐만 아니라 도커의 컨테이너 등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보다 세분화된 공간을 의미할 수 있어요. 집을 지을 때 직접 벌목해서 문 만들고 쇳물을 녹여서 못 만들고 유리 가공해서 창 만들고 이렇게 하진 않죠. 이미 전문 업체에서 잘 만들어 놓은 자재들 중에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구매해다가 만들잖아요. 프로그래밍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내가 짜진 않습니다. K나 기업, 재단 등에서 누군가 코드로 잘 짜놓은 각종 기능들을 가져다가 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사용하죠. 문짝이나 창틀, 난간 등을 사다가 짓고 있는 집에 붙여 넣을 수 있는 것처럼 특정 기능들이 함수나 클래스 등의 형태로 공개돼서 이를 가져다가 내 소프트웨어에 붙여 넣어 사용될 수 있는 걸 라이브러리라고 해요. 꼭 남이 만든 거 이야기하진 않아요. 내 전용 라이브러리들을 만들어 둘 수도 있죠. 어떤 소프트웨어든 필요시 가져다 붙여 놓을 수 있도록 모듈화된 코드 또는 그 묶음을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가 이처럼 각각의 자재들이라면 프레임워크는 기본 골격을 갖춘 집 조립 키트예요. 컴퓨터 조립으로 치자면 마더보드가 프레임워크, 그리고 거기에 끼워 넣는 부품들은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죠. 소프트웨어의 기초 설계가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이를 다운받아다가 그 위에 덧붙여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스프링, 장고, 닷넷, 라라벨, 익스프레스, 뷰 이런 것들이 다 프레임워크예요. 스프링으로 웹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면 공식 사이트에서 용도에 맞는 스프링 기본 프로젝트를 다운받고 그 틀 위에다 내가 직접 찾는 코드 그리고 각종 라이브러리들을 붙여 넣어서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내가 어떤 것 위에다 뭔가를 만든다, 어떤 건 안에서 그것의 규칙에 따라 뭘 만든다면 프레임워크, 어떤 것을 가져다가 만든다면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계가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리액트의 경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프레임워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어느 사이트에든 필요한 때마다 가져다 붙일 수 있는 라이브러리죠. 웹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면 먼저 특정 언어를 공부한 다음 그 언어로 돌아가는 프레임워크를 정해서 사용법을 익히고 제품을 개발해가면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찾아서 이들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완성해가는 게 보통이에요. 오늘 이처럼 개발 분야 전반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입문자분들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해보았어요. 이후에도 이처럼 짤막한 개념들을 주제에 따라 묶어서 설명하는 영상들을 종종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워하세요. 얄팍한 코딩 사전 첫 번째 주제는 깃입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래머의 길을 걷는다면 이 깃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평생 어디 산속에서 혼자 짱박혀서 개발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예외적인 환경이 아닌 이상은 개발자로 일하게 되면 거의 이 깃과 항상 함께하게 될 거예요. 매도 먼저 만든 게 낫다고 가능한 빨리 익혀두는 게 좋아요. 아니 이 깃이 뭐 하는 거길래요? 먼저 왜 필요한지부터 알아보죠. 첫 번째 문제, 고객에게 의뢰를 받아서 앱을 하나 개발한다고 생각해봐요. 소프트웨어란 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뭘 더하고 빼고 고치고 수정을 막 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이전 기능을 다시 가져오게 될 수도 있고 누가 실수로 잘못된 코드를 섞으면 복원해야 될 때도 있고 코드가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막 과거 내역을 확인해야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뀌기 전 내용들도 중간중간 세이브를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언제 필요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최악의 경우 실컷 이것저것 변경하다가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처음 게 낫네요. 그냥 처음 걸로 합시다. 이럴 때 백업해둔 게 없으면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아닌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게 중요한 시점마다 프로젝트를 통째로 압축해서 날짜나 설명을 파일명에 넣고 어디에 따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이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용량도 차지하게 되고 좀 많이 번거로워요. 두 번째 문제, 조그만 프로젝트는 혼자서도 개발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들은 개발자들이 여러 명 붙어서 작업을 해요. 한 폴더 안에 다른 폴더와 여러 파일들이 있고 이걸 여러 개발자들이 난 이거, 얜 저거, 쟨 저거 하고 맡아서 각자 컴퓨터에 전부 복사해서 작업하는 식이거든요. 이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라는 게 통째로 있어야 테스트를 해보려도 뭐가 돌아가는데 이거를 이메일로 공유하기도 힘들고 클라우드 같은 데 두고 하는 것도 복잡하고 얼핏 생각해도 좀 많이 골치 아프죠. 나중에 에러가 나거나 실수가 있을 때 누가 언제 뭐를 어떻게 건드렸는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 와중에 첫 번째 문제에서 말한 버전별 백업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깃과 같은 버전 관리 툴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발자들의 삶이 좀 많이 고달팠을 거예요. 지금도 좀 고달프긴 한데 이제 이 깃이란 게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화면에 명령어도 같이 띄울 거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때 참고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앱이든 뭐 웹사이트든 게임이든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파일들이 다 담기는 프로젝트 폴더가 있죠. 그 폴더에서 깃을 시작하면은 지금부터 이 모든 폴더에 수정 내역들이 저장되는 점 깃이라는 공간이 생겨요. 어느 정도 프로그램을 짜고 파일들을 다 저장했어요. 자, 이쯤에서 백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백업에 포함할 파일들 일단 모두를 설정하고요. 자, 이 시점까지는 이러이러한 작업을 진행했다 기록한 다음에 커밋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은 이 폴더의 전체 내용들이 찰칵 하고 박제가 돼요. 그 이후로도 프로젝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때마다 찰칵찰칵 커밋해서 박제를 해둡시다. 압축 파일로 저장할 때처럼 전체가 따로 복사되는 게 아니라 각 버전의 변경 사항들만 기록되는 거라서 박제를 여러 번 한다고 용량을 몇 배로 차지하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다 어라? 수정사항이 번복되거나 해서 프로젝트를 과거 시점으로 되돌려야 하는 상황이 와요. 자, 그러면 이제까지의 박제 내역들을 확인한 다음에 그 박제됐던 과거의 상태로 복원이 됩니다. 수정된 내역들은 복원되고 새로 만든 파일들은 삭제되고 지웠던 파일들은 또 복원이 돼요. 기똥차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기능을 넣을까 말까? 디자인을 이렇게 바꿀까 말까? 결정하기 애매할 때가 생겨요. 이럴 땐 이렇게 가지치기 분기가 가능합니다. 긴 용어로 브랜치를 딴다고 하죠. 주가 되는 코드는 이 메인 브랜치에서 작업하고 시도를 해볼 부분은 이 다른 브랜치에서 작업하다가 이거 괜찮네, 적용해도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메인 브랜치 합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버전 저런 버전 매번 따로 복사해서 어디에 저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중간중간 폴더 압축해서 따로 저장 수거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협업 회사 서버에 깃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따 얘기할 깃헙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깃으로 박제한 내용들을 원격으로 전송해서 공용 공간에 저장할 수가 있어요. 먼저 다른 구성원들이 작업해서 올린 내용들을 다운받고 거기에 내가 진행한 작업들을 전송하는 식으로 협업하게 돼요. 이 모든 과정들이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코드를 누가 건드렸는지 다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얼마든 코드들을 과거 시점으로 되돌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왜 개발자들 깃을 사용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런 버전 관리 시스템은 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각 특징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들은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가 있고 그 중에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대세는 깃이라는 거. 이 깃을 실무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자유자재로 다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과정이라면 이 깃을 연습해 볼 수 있는 튜토리얼이나 사이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서 익혀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깃은 이제 알겠고 깃헙이란 뭘까요? 깃은 버전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고 깃헙은 이 깃으로 저장돼서 원격 전송된 파일들이 저장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이 말이 어려우면 깃은 영상을 찍는 앱이고 깃헙은 유튜브다 하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러분이 이 깃으로 관리하는 모든 코드들과 프로젝트들을 얼마든지 이 깃헙에 무료로 전송해서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곳이 깃헙뿐만 아니라 깃랩, 빗버킷 여러 곳이 있는데 가장 널리 이용되는 건 깃헙이에요. 깃헙에 내가 돈을 따로 지불해서 내 코드를 비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이곳에 올린 코드들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다운받을 수가 있는데 때문에 이 깃헙은 단순히 내 코드들을 원격으로 백업해 두는 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의 모든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공유되고 수많은 자발적 참가자들에 의해서 발전하는 공간으로 작용해요. 오픈소스란 말 그대로 코드가 다 공개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깃헙에 올려진 그 프로젝트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더 좋은 기능을 구현하는 코드들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뛰어난 프로그래머에게 제안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누군가의 혹은 다른 회사의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도 있는 거죠. 잘 알려진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내 코드가 기여한 기록이 있으면 자기 만족 듣겠지만 그게 취업할 때 강력한 플러스 요인이 되기도 해요. 이런 과정 속에 멋진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발전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깃헙은 이 자유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소스의 성지라고 불리기도 해요. 지금 당장 깃헙에 접속하셔서 세계 곳곳에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이 작성한 수많은 코드들을 직접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깃과 깃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설명이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워하세요. 우리나라 직원들은 12%